최근 미국 싱크탱크와 인도 매체가 잇따라 공개한 특별 보고서로 인해 중국 정부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인도의 동맹이 미국마저 능가할 만큼 경제와 군사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달성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 정부의 전략을 좌초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과 인도 현지에서 연일 극찬과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 CNAS는 현재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 급부상하면서 중국은 물론이고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미국에도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인도에 대해 더욱 긴밀한 외교 노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기관은 거두절미하고 인도 태평양 국가들 중에서 에너지와 혁신이 넘치며 일명 잘 나가는 나라가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과 인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미국안보센터 CNAS는 이 두 리더가 단순히 악수를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바로 두 나라가 결합된 힘을 바탕으로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미래를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인도의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을 더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해상 안보를 보장하는 공동 해군 훈련부터 양국 GDP를 증가시키는 경제 협력까지 다방면에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볼리우드와 10억 달러 규모의 스타트업 나라이며 창의성과 상업이 만나 꿈이 현실로 바뀌는 곳이다. 한국은 K-팝과 첨단 기술의 본고장이며 엔터테인먼트와 혁신이 조화를 이루며 세계를 매료시키는 나라이다. 이 두 나라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 태평양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단결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싱크탱크는 수십 년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온 한국과 인도의 동맹은 최근 해상 안보에서 경제적 파트너십에 이르기까지 경제 성장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기관은 인도양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국과 인도의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 패권 확장을 노렸던 중국의 전략이 철저하게 산산조각 나고 있다며 큰 감탄사를 터뜨렸는데요. 이 기관은 현재 인도양의 광활한 바다에는 전 세계에서 온 선박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상업용 선박과 화물선에 더해 해군 함대들이 물살을 가르며 교차하는 이곳은 바다의 고속도로라고 불릴 만큼 대륙과 경제를 연결하는 글로벌 무역의 생명선과 다름없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싱크탱크는 풍부한 해양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인도가 이 중요한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의 협력은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함께 노력함으로써 그들은 잠재적 위협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 해군 훈련을 실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해적 행위와 기타 위협에 맞서 함께 싸우고 있다. 이 훈련은 단순히 해군 역량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군대 간 신뢰와 이해를 쌓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 CNAS는 한국과 인도의 효과적인 해상만보 작전은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을 거점으로 인도양에 진출하려는 중국의 노골적인 팽창 전략을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중국 정부를 당혹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인적 자원과 인도양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인도와 첨단 기술력과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인도양에서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한국의 첨단 해군 기술과 최첨단 조선 시설은 이 해상 동맹에서 한국을 강력한 파트너로 만든다. 이 협력은 해상에서 이루어진 완벽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의 전략적 역량과 한국의 기술적 진보가 만나 강력한 선의의 힘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협력은 단순히 해군력을 과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국 해군 간 협력과 상호 존중의 정신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중요한 무역로를 보호하고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도 태평양은 불량배들 중국의 놀이터가 아니다. 그리고 미국 싱크탱크는 한국과 인도의 동맹은 단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극찬했는데요. 실제로 이 기관은 지난 2022년 기준만 하더라도 한국과 인도의 연간 교역액은 278억 달러 4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도와 일본의 교역액 200억 달러보다 훨씬 앞선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기관은 한국과 인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깊은 무역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교역액을 500억 달러 73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크게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도는 젊고 역동적인 노동력과 거대한 소비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기술적 노하우와 투자 자본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완벽한 천상의 조합이다. 그들은 서로의 경제에 투자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 CNAS는 한국과 인도의 역대급 동맹 관계는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중국과 격렬한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이 두 나라의 동맹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관은 현재 한국과 인도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비롯해 5세대 오지 이동통신과 로봇에 이르기까지 모든 첨단 기술을 망라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공유하고 연구개발에 협력하며 서로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기술 로맨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삼성과 LG를 보유한 한국은 전자제품과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리더이다. 인포시스 INFOSYS와 위프로 WIPRO를 보유한 인도는 소프트웨어와 IT 강국이다. 함께 이들은 글로벌 기술 지형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 파트너십은 멋진 기기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기술적 독립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혁신의 미래를 형성하는 것이다. 뒤이어 미국 싱크탱크는 한국과 인도의 동맹 관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문화 분야에서도 엄청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관은 현재 한국과 인도가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정부 간 협정을 넘어 인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류만 하더라도 인도 국민들의 식생활과 문화 풍습을 바꿀 만큼 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서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통된 가치와 포부를 공유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이 문화 교류는 선의와 우정을 쌓는 기반을 만들며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싱크탱크는 현재 인도 태평양 지역은 중국의 도발로 인해 심각한 안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안보와 경제 분야에 더해 문화 분야에서 끈끈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인도와 한국이 이를 해결하고 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기관은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과 인도는 현재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안보 위협에 맞서 함께 대처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군사정보 공유와 군사훈련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것을 넘어 자주포와 잠수함 등 군사장비를 공동으로 생산함으로써 두 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도는 다양한 안보 위협을 다루는 경험과 풍부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방위 산업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방어 분야의 다이나믹 듀오로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파트너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의 국민과 지역 전체를 위한 더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 CNAS는 경이적인 동맹 관계를 구축한 한국과 인도는 중국의 안보 위협에 직면한 인도 태평양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구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번영과 세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이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미국 싱크탱크의 이 같은 의견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혼돈의 상황에 놓인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가 구세주로 등극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갈수록 고조되면서 UAE, 사우디 등 중동 핵심 국가들이 연이어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있다는데요. 기회의 땅 중동에서 한국산 무기를 향한 러브콜이 얼마나 뜨거운지 국내 방산 업체들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집중 공습하면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도를 넘은 위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라파 지역은 가자지구 최남단이면서 이집트 접경지로 북부에서 떠밀려온 피난민이 대거 몰린 곳이라 민간인 대량 학살의 위험이 고조되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0만 명 정도인 가자지구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0만 명가량이 이곳으로 피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나 라파는 이스라엘의 봉쇄와 폭격을 피해 가자지구로 구호물자가 들어가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 이곳이 막히면 이제 이집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집단 학살 전쟁이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겨냥한 이스라엘이 강제 이주 시도라고 비판했지만 이스라엘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에 지라는 거냐며 물러설 의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렇듯 국제 정세가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를 대거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의 잭팟이 터질 거라는 기대감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특히나 그동안 수출 실적이 없었던 품목이 재조명되면서 한국 방산 분야의 새로운 수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사우디 다음으로 희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큰 국가로는 UAE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력화 이후 수출 소식이 없었던 수리온이 UAE와의 수출 협상이 최종 임박하면서 대박을 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KAI는 수리온 UAE 수출을 노리고 있는 중으로 이번에 UAE와 수출 협상이 타결되면 국산 헬기가 수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수리온은 국내에서 군용뿐만 아니라 경찰, 해경, 소방산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헬기로 꼽힙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KAI는 UAE와 수리온 파상형 수출을 논의 중이며 관련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 UAE 측의 요청으로 속도를 내게 된 국산 헬기 수출 협상은 작년 12월 비공개 회의를 기점으로 구매 모델, 수량,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구체화됐습니다. 현재 UAE가 원하는 모델은 해상작전에 특화된 기종으로 우리 해병대가 도입하는 상륙기동 헬기와 비슷한 스펙을 탑재할 거라는 후문입니다. UAE가 도입하려는 헬기 규모는 두 자릿수로 알려졌으며 헬기의 적 고속정 제압을 위한 무장 통합을 원하고 있어 공대공 미사일 청검의 패키지 수출도 기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동 정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무기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리온은 수출은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앞서 2022년에도 한국은 UAE와 4조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 II 사업 계약서에 최종 서명하는 등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규모로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UAE를 시작으로 다른 중동 국가인 사우디에서도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 II를 연이어 도입하게 됐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우리 국방부는 작년 11월 LIG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가 체결한 천궁 이 10개 포대 수출 계약을 공개했습니다. 사우디가 도입하기로 한 천궁 이는 적의 공중 공격으로부터 국가 주요 시설을 지키는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로 노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부터 ADD 주도로 개발돼 LIG넥스원이 제작했습니다. 천궁이는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2017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2018년부터 양산됐습니다.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 통제 기술,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 기술, 다표적 동시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이 적용돼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또 유도탄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 및 제어 기술과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게 특징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40km로 고도 4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에 쓰며 한 개 발사대에서 유도탄 최대 8기를 탑재해 연속 발사할 수 있고 항공기 위협에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뿐 아니라 천궁 II는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특히 시험 발사 당시 공중에서 2차로 점화한 뒤 마하 45 속도로 날아가 약 40km 떨어진 표적은 정확히 명중에 요격 능력을 과시하며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발칵 뒤집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 수출하는 천궁 II의 규모는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2,500억 원에 이르며 앞서 UAE에 이은 두 번째 수출입니다. 최근 내 방산업계가 중동을 전략 시장을 꼽고 공략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한국 방산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나 앞서 사우디가 한국형 전투기 KF-21과 더불어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의사를 우리 측에
먼저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우리 국방부와 사우디 국방부와 있었던 회담에서 KF-21 설계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세대 전투기는 기존에 우리 군이 계획 중이던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은 6세대 전투기로 이 자리에서 사우디 측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관심이 있다며 우리에게 관련 계획에 대해 물어봤다고 합니다. 5세대 전투기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도로 줄인 스텔스 성능이 주요 특징이라면 6세대는 AI 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MUMT를 특징으로 하는데요. 전투기 제조사인 KAI에 따르면 KF-21의 블록 3개발 프로그램은 2029년쯤 시작돼 2033년에 완성될 전망입니다. 앞서 천궁2가 사우디로 수출된 데 이어 전투기, 잠수함 등 다른 무기체계까지 한국과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KF-21 블록 3의 기술 협력 가능성도 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우디와 KF-21 관련 협력을 진행한다면 우리의 경우 사우디 무기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사우디는 무기 국산화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서로 윈윈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렇듯 최근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와의 방산 협력이 해군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또다시 오일머니 잭팟을 터뜨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우디가 충남급 호위함과 잠수함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사우디 현지에 조선소까지 설립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은 앞서 4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 국제방산전시회 WDS에 참가해 최신의 호위함인 충남함을 비롯해 훈련함, 잠수함 등 최첨단 함정을 소개했습니다. 충남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복합센 서마스트와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 열레이더를 탑재한 한국 해군의 최신 전투함으로 당시 HD 현대중공업이 사우디 측의 군함 패키지를 제안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사우디는 미국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독자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 우리 조선사와 니즈가 맞아 러브콜을 보내온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사우디 해군이 원하고 있는 해군함정 패키지와 함께 현지 해군 조선소 건립과 기술 지원과 같은 대규모 협력 사업을 진행할 기술력과 여력이 충분한 상황인데요.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회에서 사우디 국영 석유 업체인 아람코와 국영 조선사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는 등 현지 조선소 건설에 합의하며 첫 발을 뗐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우디 현지 조선소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로열티를 받고 제공한 기술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군함과 선박들이 건조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사우디가 우리 조선소로부터 신형 호위함과 잠수함을 구매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말고도 다른 국내 방산 기업들도 앞서 사우디에서 열린 2024 WDS에 앞다퉈 참가하며 최첨단 방산 제품을 뽐내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방산 기업들은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방산 시장에 한국산 무기를 확실히 각인시켰다는데요. 때문에 국내 방산 무기가 사우디에 추가 도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벌써부터 다음 수출 대상 후보로 흑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2024 WDS 전시회에서는 사우디 수출용 흑표가 공개되는 등 국산 엔진을 최초로 장착한 K9 자주포를 중동에 첫 선을 보이며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K9의 경우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도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제 파워팩 탑재로 수출이 번번이 무산됐지만 이제는 이러한 장애물이 완전히 사라진 만큼 마음 놓고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나 최근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사우디에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는 복병이 생기면서 불똥이 언제 튈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처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수한 공격력과 방어력이 강력한 전차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 단연 한국산 무기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에서도 한국이 우수한 무기체계 제조 역량을 보유했고 해외 시장에서 활발하게 수출 레퍼런스와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방산업계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면 조만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 지역에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 방사는 우수한 무기체계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가장 강력한 포병을 가진 국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놀라워 연일 화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위가 특별한 점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닌 기술 품질, 훈련 수준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순위를 매기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까지 제치고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인사이드 몽키는 한국의 기술 역량 순위 10위 총합 호수 8,633개의 0.5점 만점에 48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지상군을 구축하고 많은 무기를 가졌으며 포병 전력은 581대, 로켓 발사기를 포함한 8,500대 이상의 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위를 살펴보자면 2위는 중국이 차지했고 3위는 미국, 4위는 러시아가, 북한은 19위에 머물렀습니다.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세계 1, 2, 3위 군사 강국들을 제치고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계 1위 화력을 갖춘 포병 부대는 물론 좋은 무기들을 가진 한국이 1위를 하는 것은 납득할 만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무기는 빠르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점유율 70%를 넘보고 있는 K9부터 이제는 K239 천무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천무를 원하는 나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외신들이 최근 한국산 천무의 압도적인 실사격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다연장 로켓 천무의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실사격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탄을 발사하여 훈련에 참여한 차량 일부는 아예 전산 발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오물풍선으로 연일 도발해오는 북한에게 압도적인 화력을 통해 강력한 응징 능력을 과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실사격 훈련을 계기로 해외 외신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육군 예하 전 군단 및 화력여단, 천무대대가 모두 참가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날 훈련을 사격장으로부터 55km 떨어진 표적에 대한 사격, 명령 하달로 대기 중인 7대 천무가 순차적으로 불을 뿜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차량용 이동식 발사대를 떠난 장사거리 유도탄 48발은 궤적을 그리며 쥐도 표적지에 정확히 명중했는데요. 천무대대가 한 개 포대를 모두 사격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지 수십 초에 불과했습니다. 이후에도 인상적인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물론 방위사업청과 방산기업 및 해외 바이어 등 수출 사업 관련 인사들까지 참여하여 300명에 가까운 인파가 지켜보는 이번 훈련으로 인해 수많은 국가가 다시 한번 천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 폴란드가 구매한 K9 자주포와 천무가 도착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제18기계사단의 공식 트위터에 K9 자주포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기에 파베오 베이다 국방차관 역시 트위터에 깜짝 놀랄 소식이 있다며 K9 자주포만 도착한 게 아니라 천무의 폴란드형인 호마르케이까지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카일 워홀은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넷 스트의 한국의 납품 속도에 전 세계 공장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오늘은 폴란드에 전달된 K9 자주포와 호마르케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는 이번에 폴란드에 호마르케이 12문이 전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전달된 K239 천무의 폴란드형 호마르케이 15문에 이어 이번에 전달된 12문을 더해 총 30문을 인도했는데요. 지난해 전달된 호마르케이에는 제18기계사단 포병연대에 배치가 되었고 이번에 전달된 12문의 호마르케이 역시 곧바로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K9 자주포 역시 이번에 전달된 선물은 제18기계사단 중에서 노화된 바에 있는 제18포병대대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K9 자주포 210문에 대해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말까지 66문을 인도했습니다. 폴란드는 최전방에 위치한 제16 기계화사단에는 기동성이 뛰어난 K2 흑표 전차를 배치하고 수도 바르샤바를 지키는 제18 기계사단 에머슨 에이브람스 전차를 배치했는데요. 지금 폴란드의 K9 자주포를 비롯해 폴란드 최초의 통합 다연장 로켓인 호마르케이가 인도되는 과정은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독 한국에서 주문한 무기들의 납기 속도가 다른 나라들보다 평균 3배 이상 빠르기 때문인데요. 최근 독일 라인메탈이 K9 자주포의 경쟁자 비스트 2000 자주포 생산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디펜스24에서는 폴란드의 K9 자주포 6문이 추가 인도된 11경 독일 자주포 생산 시작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독일군과 우크라이나의 신규 주문으로 인해 공장이 다시 생산에 들어갔다고 알리면서 이 자주포는 내년인 2025년부터 시작해 2030년인 5년에 걸쳐 인도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독일군은 우크라이나로 이전된 자주포 12대를 보충하기 위해 19대를 주문했는데 2023년인데 그게 이제서야 생산이 시작되었고 납품 역시 내년엔 되어야 첫 인도가 가능하며 2030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폴란드에서는 주문한 지 2달 만에 12대 K9 자주포를 받았기에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전례가 없을 만큼 빨라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폴란드에서 K9 자주포가 처음 도착했을 당시 폴란드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장관 등 모두가 나와서 환호하는 걸 보면 한국의 납기가 얼마나 빨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산 무기를 계약하고 로켓 배송을 받은 폴란드와 달리 지금 유럽 국가의 무기를 주문한 국가들은 언제 받을지 모르는 기다림에 후회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매체 더 디플로메스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 판매에 대응하는 한국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최근 에콰도르는 2억 달러 상당의 낡은 무기들을 미국산 신형 무기와 교환하겠다고 하면서 다양한 러시아 및 구소련 무기를 미국에 판매하겠다고 했는데요. 에콰도르가 미국에게 낡은 무기를 팔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해당 장비들로 군사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대가로 자신들은 미국산 새로운 무기를 받으려는 목적이었죠. 이것은 당시 상당히 좋은 전략으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장비는 장비 배송 정체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납기 지원뿐만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지만 빠르고 저렴하게 제공하는 러시아나 중국의 경쟁 업체들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전쟁으로 라틴 아메리카 무기 시장에서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 시장을 차지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진출을 억제하는데 성공하려면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중국은 저렴한 가격과 신속한 작품으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설득하려 해도 품질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우수하고 더욱 빠르게 납품이 가능한 한국산 무기들이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은 한국이라는 존재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게 빼앗길 수 있는 시장을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이 확정되며 유럽에 자리 잡은 수백 대의 K9 자주포가 한국에 허락만 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지나 러시아까지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는 명성을 러시아를 상대로도 증명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최초에는 우크라이나 군에서 K9의 실전 성능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K9를 도입했고 앞으로 도입할 유럽 국가들이 다소 K9의 성능에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K9의 실전 운용 영상을 공개했고 이를 완벽하게 반박해버리며 K9 자주포의 몸값을 더욱 드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기 K9 자주포까지 우크라이나 땅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물론 현재 우리 국건이 운용하고 있는 K9를 우크라이나까지 실어보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유럽 땅에서 운용 중인 K9 자주포들을 지원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유럽에서만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튀르키예까지 5국가가 K9 자주포를 도입해 주력 자주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K9 자주포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자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었지만 한국에서 수출한 무기도 살상 무기 지원 금지 정책에 묶여 있었기에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러시아가 손을 넘게 되며 이 유럽의 K9 자주포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무기가 지원되더라도 한국의 막대한 공급 능력이라면 우크라이나 전황을 뒤집고 러시아의 반격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독일 라인메탈이 재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지금 얼마나 빨리 무기를 만들고 있는지 감탄하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다른 서구권 경쟁 국가들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국산포를 생산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매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당 350만 달러라는 가격도 놀랍지만 6개월 만에 K9 자주포를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경쟁사보다 3배는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공급업체인 넥스터는 카이사르의 자주포를 납품하는데 약 30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미국은 영국 방산기업인 BAE 시스템즈가 제작한 M777 곡사포를 사용하는데 새로운 미 육군의 주문을 위해 포병 플랫폼의 생산을 이제야 시작하며 내년에 초도 물량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서방의 군수 공장들은 재료 조달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엄청난 스피드로 무기를 뽑아내는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매체에서는 한화 에어로의 장점을 설명했는데 기존에 운영해오던 생산 체계를 보다 간소화된 생산 프로세스로 점점 진화되었기에 이처럼 빠른 생산이 탄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창원에 있는 한화 공장 근로자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 차례나 생산 시설을 확대했다고 했는데요. 또한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추가하고 있기에 서구권의 방산업 생산 속도와 비교하면 3배가 아니라 최소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해당 매체에서는 한화의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인터뷰를 전했는데 한화에서는 현재 미들급 자주포를 비롯해 장갑차와 탱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화는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방산 기술진을 비롯해 연구진들이 이런 종류의 무기는 록히드 마틴과 보잉에서는 시도조차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오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많아지면서 미국이 견제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지만 지금 미국은 오히려 한국의 방위산업의 성장과 수출 증가에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이윤의 방산 선진국들의 압박에도 한국산 무기를 대놓고 구입하고 있는 이유 역시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미 K9 자주포 54문 도입을 결정한 루마니아와 구입을 고려하는 슬로바키아 등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에 빠르게 인도되는 K9 자주포를 비롯해 K2 흑표 전차, 그리고 FA50 경전투기 등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산 무기를 유심히 지켜보던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한국과 대략적인 천무 도입 논의까지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르웨이는 아직 천무와 미국 하이마스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점점 천무로 추가 기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천무는 알려진 성능보다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잠재적인 한국산 천무 도입국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인은 국방부 산하 군수조달총국 주관으로 다연장 로켓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최종 후보에 대한민국산 천무가 유력하게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스페인이 군사 분야에서 깊은 왕래가 없었던 만큼 이는 이례적인 일로 손꼽힙니다. 때문에 과거였다면 단지 경쟁 입찰의 구색 맞추기 용으로 천부가 거론되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경쟁 기종의 도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 천무를 선택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스페인의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천무를 제외하고도 쟁쟁한 경쟁 기종들이 도입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되려 천무 도입이 가장 유력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 다연장 로켓 도입 프로젝트 SILAM이 후보 기종으로 밝혀진 건 크게 세 종류입니다. 대한민국의 K239 천무, 브라질의 아스트로스, 이스라엘의 PULS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능 면에서 본다면 천무가 독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장 9M 전폭 29M 전고 33M, 전투 중량 31톤이라는 육중한 크기가 무색하게도 천무의 최대 시속은 80km, 작전 반경은 450km에 달합니다. 12연장 다연장 로켓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놀라운 기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무 개발의 모티브가 된 미국 M270MLRS의 경우 같은 12연장이며 25톤에도 못 미치면서 최고 속도는 단지 시속 63km가 한계입니다. 천무의 기동성은 극한의 다이어트로 전투 중량을 절반 가까이 줄인 하이마스와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서도 화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놀라운 수준입니다. 대표적으로 천무는 K136구룡에서 사용하던 K33-131 무유도 로켓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두 중량은 20kg의 사거리는 36km에 불과하지만 천무에 탑재하면 한 번에 40발 이상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야말로 강철비처럼 로켓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무의 진짜 화력은 230, 239에서 드러납니다. 로켓도 집속탄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불발률 1% 남짓의 자탄을 탑재하면서 안정성과 파괴력을 두루 갖춘 천무는 집속탄이 아닌 단일 탄도를 발사하더라도 239 로켓은 표준, 사거리 80km의 콘크리트 구조물 60M을 관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239 로켓은 덕티드 로켓 추진기를 탑재해 사거리를 200에서 250km로 늘리는 연구까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분에 12발 발사가 가능한 천무의 세계 최고급 발사 속도가 더해진다면 미사일을 제외한 재래식 무기 중 가히 최강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KTS-SME로 이어지는 40만 600 전술탄도, 미사일과 C-41 체계로 대표되는 지휘 사격 통제 체계, GPS 연동 기능 신호정보 연동장치 유도 및 제어 시스템 덕분에 12M 수준의 초정밀 교전까지 가능합니다. 사실상 천무의 육중한 무게로 인해 공중 수송이 어렵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단점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완성형 다연장 로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 수송이 어렵다는 점도 전 세계 분쟁에 손을 뻗기에 빠른 수송 능력이 중요한 미국이 아니라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연장 로켓 시장에서는 포대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까지 수송 능력 확보에 올인하는 하이마스가 굉장히 특이한 사례로 불립니다. 천무의 성능이 뛰어난 만큼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천무와 견줄 무기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 스페인 프로젝트에서 천무의 라이벌로 거론된 제품들이 그나마 천무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PULS는 LYNS의 원개발사였던 IMI를 인수한 시스템이 현대식으로 개량한 다연장 로켓입니다. PULS는 천무와 마찬가지로 차륜형 차체를 채택한 덕분에 준수한 기동성이 장점입니다. 또한 상용 트럭에 약간의 개수만 더해도 PULS에 로켓포드를 얹을 수 있기에 도입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다연장 로켓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방에서 화력 지원을 전개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자주포와는 다르게 반동이 미미의 상용 트럭 차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ULS의 최대 장점은 천무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확장성입니다. 현재 공개된 사실만 하더라도 122, 160, 306, 330, 307 로켓을 모두 운용할 수 있습니다. 성능을 떠나 저렴한 가격과 확장성은 매력적인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발된 유럽의 위기감에 덴마크, 네덜란드는 소량의 PULS를 도입했습니다. PULS의 큰 장점은 확장성과 가격하지만 딱 그 정도입니다. 성능 자체가 뛰어나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으며 사실상 천부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PULS에서 사용하는 122무유도 로켓 그라드만 보더라도 최대 사거리가 35km 남짓에 최대 30발 탑재가 고작입니다. 동급이라 할 수 있는 천무의 K33-131무유도 로켓의 사거리는 비슷해도 40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이러한 화력 차이는 구경이 올라갈수록 더욱 커지는데요. 천무의 위력과 비교하면 사실상 PULS는 속빈 강정처럼 보입니다. 그나마 탄두 중량으로 비벼볼 수 있는 것은 306에 달하는 엑스트라 로켓급. 이지만 장탄장이 불과 4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천무 운용국에서도 KTS-SM을 운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PULS의 오차 범위는 천무의 5배에 달합니다. 물론 이조차도 10m 내외에 불과하지만 종합적인 성능 면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명중률이 떨어지는 것은 전장 상황에서 치명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산 시장에서 PULS는 최고의 장비로는 취급되지 않습니다. 브라질의 아스트로스이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스트로스이도 천무 PULS와 마찬가지로 상용 트럭을 기반으로 하기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한 40발 탑재가 가능한 70 로켓부터 최대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450,
AVTM-300 전술 미사일 2발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준수한 성능으로 브라질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이라크,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아스트로스-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능적 부분이 천무보다 우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아스트로스-1을 후보에 올라온 이유는 외적인 요인으로 정치적 목적과 경제성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아스트로스-2는 브라질 기업인 아비브라스와 스페인의 에스크리아노, GMV 등이 합작하여 개발한 다연장 로켓입니다. 군사 장비의 구매 결정은 단순 성능이나 비용 등의 기술적 요소뿐 아니라 국가 간의 외교 관계, 경제적 협력, 공급업체, 국가와의 정치적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브라질과 스페인의 합작회사를 고려하면 브라질의 아스트로스-2가 정치 경제적으로 천무보다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스트로스-1을 도입한다면 결과적으로 자국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가능한 것이죠. 현재 스페인의 프로젝트에 확정된 금액은 하나 3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스페인이 적극적으로 9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4천억 원까지 예산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현재 유럽은 전통적 맹주였던 독일의 신뢰를 잃었고 프랑스가 친중 노선을 선택하며 위태롭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유럽의 빈왕자를 노리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멀리 떨어진 만큼 경제, 정치, 군사 등 다방면에서 화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스트로스-2의 도입이 더욱 유력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응책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성능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정치적 기들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스페인 현지 기업 태그가 협력을 진행한다면 스페인의 사격 통제 시스템과 군용 전술 트럭 차체를 사용한 새로운 개량형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브라질과 이스라엘이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수를 띄운다면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현지화를 통해 스페인의 자체적인 다연장 로켓 기술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해서 팔아야 하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천무 도입은 대한민국 방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판매만 된다면 유럽 전역에 대한민국 방산을 뻗쳐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스페인 시장 공략에 성공한다면 남유럽, 서유럽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도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할 텐데요. 단적으로 폴란드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동유럽, 북유럽 시장이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던 것만 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거대 시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셈인데요. 특히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경쟁적으로 군비 확장으로 돌입한 현 시대에 앞으로 수십 년을 이어질 막대한 미래 먹거리 확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을 생산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속탄이란 미사일이나 폭탄 내부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소형 폭탄 자탄이 들어있어 이를 공중에서 넓은 범위에 흩뿌리며 일반 폭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무기를 말합니다. 게다가 최근 중동의 사우디가 한국 방산 분야에 손을 잡은 이유도 바로 해당 집속탄 때문이라고 해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집속탄을 위력을 기존의 15배 이상 늘린 신형 집속탄이 개발 막바지에 다다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에메랄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폴란드에서는 이 신형 집속탄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벌써부터 우리 국방부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우디가 애타게 기다리는 한국산 집속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사우디에서 후티 반군으로 인해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세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 한국산 무기에 도움이 없다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홈에서 해적지를 일삼으며 전 세계 공공의 적이 된 후티 반군은 얼마 전 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후티 반군이 이번에는 미국 선박에 미사일을 날려 승무원 3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아덴만 인근을 지나던 미국 선박 트럭 임피던스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 정확하게 명중해 선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고 화물선 안에는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두 컨퍼런스에 탑승했던 선원들은 후티 반군에게 미국의 선박이라며 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격했다고 전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해적질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미국 선박을 공격해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선을 넘은 후티 반군이 만행해 중동 정세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난감함을 느끼고 있는 곳은 사우디입니다. 빈살만 집권 이후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동 정세를 안정화시켜 경제 발전에만 집중할 계획이었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군을 필두로 한 연합군이 후티 반군을 폭격할수록 중동에서 후티 반군이 서방 세계에 맞서는 천병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며 오히려 세력이 더욱 늘어가고 있고 덕분에 후티 반군과 휴전 협정까지 깨지며 다시 전쟁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원래 한국군은 KTSSM부터 천무에서 운용할 계획이었지만 천무를 수입한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으로 천무도 사격이 가능하도록 개량해 진행되었고 폴란드와 사우디의 KTSSM에서 운용이 가능한 개량형 천무가 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기존 KTSSM1에서 사거리와 위력을 크게 늘린 개량형 모델 KTSSM이 완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존 천무 도입국들은 서로 도입하기 위해 줄지어 있는 상황입니다. KTSSM은 약 180km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 범퍼까지 관통이 가능한 침투, 관통형 여러 입력 탄두를 탑재하고 있어 북한의 장사정 갱도 진지와 펑크를 파괴하는 데 최적화된 미사일입니다. 심지어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KTSSM의 시제품 개발 착수가 발표되며 개량형 개발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거리를 기존의 180에서 300km까지 늘린 KTSSM은 북한의 거의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두는 것이 가능하며 기존의 압력 탄두는 물론이고 고폭 탄두와 직속 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어 완전히 다른 미사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존 첨화의 집속탄 로켓의 경우 650개의 자판을 탑재하고 있어 단 한 발의 살상 반경이 무려 축구장 4개 크기 면적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직경이 600mm 늘어난 만큼 탄두 중량이 크게 늘어난 KTSSM의 경우 최소 살상 반경이 여의도 면적과 맞먹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KTSSM 미사일은 등장했을 당시에 충격적일 정도로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 개 국가의 해외 평가단 앞에서 이뤄진 첫 시험 사격에서 지상 고정 표적의 카메라와 눈을 정확히 맞히는 명중률을 보여주며 해외 군사 관계자들에게 믿을 수 없다는 찬사를 받았었는데요. 특히 기존에도 뛰어난 명중률을 보여주었던 KTSSM이었으나 개량형인 KTSSM은 차세대 GPS가 탑재되어 더욱 정밀한 유도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TSSM의 가장 큰 장점은 위력도, 명중률도 사거리도 아닌 바로 가격적인 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저렴하다는 토마호크 미사일도 한 달에 150만 달러, 약 20억 원을 호가하는 지금 KTSSM은 한 달에 50만 달러, 하나로 6억 7천만 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KTSSM이 역시 성능은 개량되지만 비슷한 가격대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 달에 82만 달러인 엘리트 킴스보다 훨씬 저렴한 미사일인데요. KTSSM의 가격이 이토록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복잡한 고도의 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고가의 현무 시리즈와 달리 북한의 장사정포 물량에 맞대응하기 위해 말 그대로 비처럼 퍼부을 수 있도록 절충형으로 제작된 미사일이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미국의 허가를 받아 제밍의 강력한 군용 GPS 칩을 장착했고 덕분에 관성 항법 장치와 같은 다른 유도 장치들의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사용하여 원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KTSSM은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양산이 가능하며 별도의 발사대가 아닌 대량으로 배치된 모든 창고에서 운용 가능합니다.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기존 천무 보유국들의 수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무를 비롯한 한국 방산 무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의 기승에 맞닥뜨린 사우디는 더욱 절실합니다. 최근 사우디는 사우디에서 중동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군사력 증강 및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대한민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대량의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모습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천무 다연장 로켓으로
후티 반군을 맹폭격하며 한국 무기의 위력을 똑똑히 선보였는데요. 후티 반군에게 주둔지를 기습당하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우디군은 보복을 위해 사우디 국경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후티 반군의 본거지를 폭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88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천문 연장 로켓이 투입돼 첫 실전을 전 세계에 보여줬는데요. 국지적 도발을 삼던 후티 반군은 처음에 미친 폭격 이후 매우 당황하며 정면으로는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강력한 첨화의 위력. 이지만 사우디에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앞서 말했듯 전무의 가장 위력이 큰 미사일인 KTSSM, 지대지 전술탄 도미사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무는 보병 휴대용 장비인 현금처럼 쉽게 유통될 수 있는 무기는 아니지만 사우디는 물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기존 다연장 로켓 장비를 뛰어넘는 성능과 신뢰성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군의 후티 반군 공격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면서 천무의 위상은 하늘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무는 미국 MLRS나 하이마스를 압도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무는 MLRS보다 기동성이 우수하고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약을 더 많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춰 발사 준비 시간과 사격 후 진지 이탈 소요 시간도 짧아 다연장 로켓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뛰어난 품질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연일 놀라운 무기를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감은 몇몇 석유 부국이 한국에 손 내미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또 한 번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조 규모의 폴란드 방산 계약에 이어 이번엔 이집트 측에 320대 분량의 전동차 수출 계약이 타결된 것인데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교통 인프라가 처참한 수준인 이집트에선 전동차 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오랜 국가적 숙명이었기에 이번 계약은 양국 모두에게 더할 나위 없는 역사적 성과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상당히 재밌는 일화가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한 고위 정치인이 한국산 전동차의 탑승을 마치자마자 기대도 못했던 충격적인 경험에 기겁하며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데까진 고작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이들은 그가 마치 눈이 뒤집히며 천국에 온 듯한 표정마저 지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현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고 그가 한국 전동차에 반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메이드 인 코리어 열풍은 단지 방산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은 다수의 K2 흑표 전차를 폴란드에 팔아치운 것도 모자라 이집트 교통부 산하 터널청이 발주한 7,557억 원 규모의 카이로 전동차 공급 및 현지화 사업까지 수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수주는 이집트의 신규 민관합작 철도 차량 제작업체인 네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 맺은 것으로 전체 사업 규모는 무려 8,802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현대로템은 현지 철도 차량 제작 기술 이전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며 2028년 보증기간이 지나면 8년간 차량 유지 보수를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요. 수에즈 운하공업단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집트 정부는 이번 협력으로 해당 공업단지 내 철도 차량 생산 공장 설립과 동시에 최대 관심사인 철도 차량 현지화 확대를 모두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철도 현대화를 국가과제로 선정한 이후 고속철도 도입과 주요 도시 지하철 확장 및 광역철도를 확충하는 등 이집트의 성장성에 막대한 뒷받침이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이번 수주를 위해 대략적으로 4억 6천만 달러와 수출금융 1억 달러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이 적용됐다고 밝혔는데요. 치열한 국제경쟁 입찰에서 경쟁국들이 자국 기업의 양어성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응해 한국 또한 양어성 금융 패키지를 적기 제공함으로써 사업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었죠. 이번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열릴 철도 관련 국내 중소, 중견기업은 100여 개에 달하고 향후 수출의 파급 효과는 약 3천억 원에 이르며 고용 유발 효과 또한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는 분명 한국에 더없이 반가운 소식임이 틀림없었지만 오히려 해당 계약에 더 환호한 건 이집트 현지 주민들과 고위급 인사들이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이집트를 방문해 카이로 메트로 전동차 공급 사업의 수주를 지원하고 이집트 정부와의 철도 협력 관련 MOU에 최종 사인을 하자
현지 장관들은 온갖 종류의 축사 메시지를 쏟아내며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표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외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현대로템의 이번 대형 수주와 관련된 숨겨진 뒷이야기가 공개되며 또 다른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당시 현장을 방문한 고위급 인사들은 무려 50도가 넘나드는 찜통 속에 과연 한국산 전동차가 이처럼 짓궂은 날씨에 정상 작동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지 기후를 고려한 차량 세팅에 관해 매우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집트 정부는 현지 폭염 속에서 고온에 최적화된 부품이 쓸 것과 객실 내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장치들이 반드시 탑재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이번 계약건은 이집트의 노후된 인프라들 재건하는 매우 중요한 건수였기에 당시 현대로템 사장단은 이집트 대통령궁에 초대돼 압델파타 LCC 대통령과 면담 자리를 갖고 현지 철도 시설 현대화에 대한 무게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죠. 이윽고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궁 관계자들은 이제 막 점검을 마치고 시범운전에 들어가는 한국산 전동차에 타자마자 그만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몸이 타오르는 찜통 더위에 반해 한국 전동차의 내부는 쾌적하다 못해 마치 북극에 들어온 것 이냥 너무도 차가웠기 때문이었는데요. 서울교통공사가 공개한 냉난방 민원 현황에 따르면 에어컨이 너무 시원하다 못해 춥다는 민원이 무려 44만 건이나 된다고 하니 이러한 한국산 냉난방 시설을 처음 접한 이집트인들의 혼이 빠져나간 건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이집트 교통 역사상 처음으로 LCD 노선도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등 탑승객 편의를 위한 각종 장비들의 수준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대통령궁 관계자들마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는데요. 사실 이는 현대로템 측에서 10년간 공들인 이집트 시장 진출 전략과 관련된 모든 분석들이 철저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8세기 인구가 300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게 19세기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급기야 2020년 1억 명을 돌파한 이집트는 아랍 동맹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게 됐지만 마땅한 교통 인프라가 정착되지 못해 지옥과도 같은 교통 혼잡은 디폴트 값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국토의 크기가 남한 면적의 10배에 달함에도 96% 이상이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수준의 무더운 사막이다 보니 아프리카 경제대국이라 불리는 이집트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고질적인 교통 인프라 문제가 해결돼야 했는데요. 실제로 이집트 정부는 2030년쯤이면 인구가 1억 4천만 명을 초과할 것이라 예상하며 이런 인구를 잘 이용하면 상당한 경제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때를 놓쳐버린 도시계획과 지역균형 문제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인구들 이용하기는 균형 갈수록 국가 운영에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카이로처럼 바닷가를 가까이 둔 지역을 제외하면 대다수 지방의 개발이 아주 엉망인 수준이며 그나마 대도시들조차 짓담한 건물들이 가득할 정도이니 이는 국토 개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 인프라를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오죽하면 국토 불균형의 문제로 늘어나는 빈민가와 치안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어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이집트를 한 번이라도 다녀온 여행객들은 웬만해선 차선, 인도, 신호등을 찾아볼 수 없는 이 같은 교통 무법지대를 본 적이 없다며 실제로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은 길을 건널 때 절대 뛰지 말고 마주오는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최근 이집트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 건수는 약 1만 6천 건. 교통신호와 과속방지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안전 법규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는 대중교통도 예외가 아니며 한 예로 2017년엔 알렉산드리아 인근역에선 카이로에서 출발한 열차가 미리 역에 정차 중이던 열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바람에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치는 등 대형 사고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고 목격자들에 따르면 두 열차의 머리칸과 꼬리칸이 부딪히면서 열차가 공중에 피라미드 모양을 만들었을 정도로 강한 충돌이 발생했다며 이는 브레이크조차 말을 듣지 않는 노후화된 열차의 시스템상 언젠가 한 번은 일어날 사고였다고 비통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집트 정부는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을 국가적 사명이라 판단하며 그중 세계 최고의 지하철 인프라를 만드는데 성공한 한국에 긴급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요. 한편 2012년 카이로 1호선 전동차 수주로 이집트 시장에 첫 진출한 현대로템은 올해까지 이집트 철도청의 철도 신호 현대화 사업까지 맡게 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미친 듯이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카이로 메트로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 참여하여 약 1조 원 규모인 총 484량의 전동차를 공급하는 등 이집트 전동차 물량의 25%를 점유하게 된 현대로템은 이것도 모자라 내년엔 추가로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나그 한마디 룩소르 철도 인프라 확장 사업까지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번 수주전엔 세계 최대의 철도 차량 제조사로 꼽히는 중국 국영기업 중기중처와 스페인의 철도 운송장비 제조회사 CAF와 입찰 경쟁을 벌였음에도 현대로템이 압도적인 몰표를 받으며 사업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도 체계적인 서울 지하철 노선을 만들어낸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면에서 당연한 결과이며 또한 이미 손을 대기엔 너무 늦어버린 이집트의 절망적인 교통 인프라를 뜯어고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라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번 수주건을 계기로 방산시장에서처럼 한국 전동차의 기술과 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가길 또 한 번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수많은 낙후 국가들과 러우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7조 그 이상의 교통 관련 추가 수주 소식이 들릴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군은 사막이라는 낯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처했으며 한국군의 장비는 성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최근 카타르에서 열렸던 대한민국 육군 전차 및 포병부대와 카타르군의 연합훈련에 참가해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직접 본 사드 아라질 카타르 지상군 훈련대장의 조감인데요. 그의 말대로 대한민국 방산업의 자랑인 K2와 K9는 아라비아의 황량한 사막에서도 그 성능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함께 훈련한 카타르 지상군은 주력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주력 자주포 역시 독일의 판저하우비치기에 K2와 K9의 이들에 전혀 밀릴 것이 없음을 보여주기에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죠. 이번 훈련에서 K2와 K9는 사막이라는 한반도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환경을 맞았음에도 엄청난 적응 속도와 기동력을 보여줘 카타르군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막의 전사들도 감탄하게 한 K2와 K9의 위용을 직접 확인하시죠. 카타르의 알칼라일 훈련센터에서 진행된 우리 군과 카타르군의 연합훈련은 우리 군 전차와 포병부대가 사상 최초로 외국 훈련장에서 외국군과 훈련한 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갑병기들이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음을 뜻하는 건데요. 우리 군은 이 훈련을 위해 7개월 동안 현지 사전 답사 및 아랍어 등 현지 언어 교육, 사막 환경에 대비한 혹서기 체력 훈련 등 각종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훈련에는 K2와 K9이 각각 4대 참가했는데요. 2주 동안 진행된 훈련 과정에서 K2와 K9는 광활한 사막이라는 자연 환경을 살려 산지가 많은 국내에서는 미처 다 보여줄 수 없었던 성능을 마음껏 과시했습니다. 연합 야외 기동 훈련에서 K2와 K9는 각각 고속 기동 사격과 최대 유효 사거리 사격을 펼쳐 완벽에 가까운 성적을 거두었죠. 그 현장을 지금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훈련을 위해 포탄 장전을 준비하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 K1 군안 전차를 통한 야전 정비도 선보이는데 사격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K9, 사막의 모래밭에서도 매끄러운 주행, 드디어 발사. K2도 사격 훈련을 위해 이동. K2 역시 사막임에도 속도가 전혀 죽지 않습니다. 정지 상태에서가 아닌 기동 사격을 바로 펼치는 K2. 이번에는 정지 상태에서 사격.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화끈하기 그지없는 K2와 K9의 화력을 아라비아 사막에서도 보게 되었는데요. 기동성에 있어서도 모래밭이라는 기갑병기에 있어서는 악조건임에도 아무 문제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개별 사격 훈련만 아니라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판저하우비츠를 쓰는 카타르군과의 연합기동 훈련도 실시되었는데요. K2와 K9의 레오라프트와 판저하우비츠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도 이어서 보시죠. 카타르군이 쓰는 판저하우비츠와 나란히 훈련에 임하는 K9. 보병용 유도탄 사격 훈련도 함께. 카타르군의 레오파르트와 함께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K2. 카타르군과 달리 사막이 익숙하지 않을 건데도 밀리지 않는 기동력. 적이 탐지하기 어렵게 하는 연막탄. 일제히 발사. 전차 사격에 이어 헬기도 사격 개시. 그동안 세계 전차 시장과 자주포 시장을 주름잡아왔던 레오파르트와 판저하우비츠 앞에서도 전혀 밀릴 거 없는 성능을 확실히 보여준 K2와 K9. 단순히 자신들의 성능을 시연하는 걸 넘어 경쟁 기종들과도 나란히 활동하는 모습까지 보여
세계 방산업계에 K2와 K9의 성능을 다시금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훈련에 함께 참여한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에도 K2와 K9이 얼마나 뛰어난 무기인지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였죠. 안 그래도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비롯해 여러 한국산 무기들을 구입하고 있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동의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훈련을 이끈 연합훈련단의 훈련대장 장태환 중령은 훈련단원 모두가 대한민국 육군 최초로 해외 현지에서 우리 군의 우수한 무기체계로 훈련한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훈련에 임했다. 사막과 같은 극한 지형에서도 거침없이 기동하며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훈련다운들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는데요. 함께 훈련을 이끈 카타르 지상군 훈련대장 사드 알 하질 소령 역시 우리 군의 자질과 장비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